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경쟁력이 계속 약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국제 무역에서 거의 반도체 지위를 차지하는 게 와인입니다. 그 이탈리아 와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야 우리도 하자 하면서 Making Italian Products Unnecessary.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품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놈들의 상품이 필요가 없어졌다. 얘네들도 스스로 만들고. 요거 서로마 제국의 패권 붕괴는 미국의 패권 붕괴와 비교될 수 있을까? 요거를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자료조사가 좀 덜 됐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건데 뭐라고 해야 돼? 그 고깃집 알바가 생겨가지고 아까 전에 계속 알바도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제가 좀 찾아놓은 게 많아요. 이거 그냥 요약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몇 개 좀 인용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죠. 리브지아 이게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 엄청나게 뭔가 그 제국의 치하에서 경제가 엄청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놈들이 와인이랑 세라믹 테이블웨어, 그러니까 식기 같은 걸 수출하고 있었는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동안에 거의 뭐 쇠락하기 시작하더니 갈리아랑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이런 걸 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의 경제가 점점 셀프 서포팅 되고 이탈리안 프로덕트를 언네세서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점점 경제 기반이랑 산업 기반 있잖아요. 산업 기반이 점점 세져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 하이케라임 루마사도 그 제가 참고한 관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써보죠.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등장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고대 과학기술의 실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가 순수 과학을 생산적인 과학기술로 전하지 못했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순환사슬, 복활차, 기중기, 증기엔진, 반동 터빈 같은 기계 장치들이 발명이 됐대요. 근데 이런 거를 실용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못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복습하는데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덧붙일 거예요. 뭐 저번 주에 오셨던 분들도 새로운 것도 하시면 좋으니까. 자, 서로마 제국의 패권 붕괴는 미국의 패권 붕괴와 비견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뭔 특집이었나? 라고 하면은 무려 어린이날 특집이었어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서로마 제국의 패권이 붕괴해버린 난세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지금 다시 하는 거고. 네, 마이크 지금 괜찮죠? 부디 세계가 평화를 맞이하고 정치적 혼란도 수습되는 미래를 위해서 서로마 제국 붕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쟁점이 그거예요. 아주 다양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연 서로마 제국의 패권 붕괴를 미국의 패권 붕괴랑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일단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비교하는 게 확실히 부적절한데 경제적으로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제정 패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전제정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패권이 유지가 됐었냐. 자, 원수정은 기본적으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그러니까 원수정 초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있으면은 클리엔텔라적으로 피오 부족들 인맥으로 다 이렇게 묶어놓고 얘가 이걸 다 이제 황제가 사적으로 클리엔텔라 맺은 걸로 다 조정하고, 기존의 공화국이 통치하던 속주랑 시민들은 원로원에서 계속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원로원이랑 황제가 서로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수정 초고, 나중에 이제 근데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계속 계승을 하면서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사실 승계가 좀 되다 보면은 모호해지잖아요. 찬탈자가 나오면은 내가 가부장이야 하다가 나중에 또 얘 폭직당하고 다른 더 근본업 얘가 내가 가부장이야 이러면은 이제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카이사르 가문의 핏줄 타고났다는 것보다 그냥 지위 문제잖아요. 내가 카이사르야 하면서 이제 직책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다 이제 전제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적인 조정을 하면서 이제 원로원과 황제의 사적 조정 능력에 의존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때 이제 세베루스가 개혁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황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비유한 건데 이제 육사 중심으로 통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육사 인맥으로 통치하는 건데, 이제 친위대가 정치랑 조세랑 사법을 다 해요. 친위대가. 그러니까 친위대가 엄청 센 건데, 친위대가 육사라고 하면은 이제 육사 이제 특별전형을 만드는 거예요. 입학 특별전형. 이게 뭐냐면은 최대한 능력주의로 하기 위해서 야만인들도 전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갈리아인 한 20명, 뭐 게르만족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특별전형을 만들어 놓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갈리아 출신의 A 장교가 있다, 친위대 장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친위대에서 이제 게르만족이랑
히스파니아랑 다키아랑 북아프리카랑 뭐 아랍인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말해 프라이토리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치를 하다가 얘네가 이제 친위대에서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본인의 고향 돌아가서 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가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황제는 이제 친위대를 통치하면서 친위대 다시 말해 군사인맥, 육사인맥처럼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위대가 없으면은 이 패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로마 제국의 패권에 참여를 시키고 협조를 얻어내가지고 제국을 통치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옛날 같은 원수정도 안 되고 원로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이 패권에 유지가 되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콘스탄티누스 때 안정화가 됐다고 했죠. 육사보다는 공인된 한화회 같은 구조 아님? 아, 그렇게 보셔도 돼요. 공인된 한화회. 아, 맞네. 한화회의 수장이 황제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황제는 한화회의 수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기 휘하의 법률 집행단이 필요했고 세베르스의 방식은 그것이 군대라는 형태를 띈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설명이 뭐냐면은 이게 당시로선 거의 유일하게 능력주의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 군대를 장악해야지 이 패권 유지가 되는데 또한 뭐냐 군대가 어느 한 민족 출신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 출신이기만 해도 불안정하고 갈리아인 출신이기만 해도 불안정하고 다키아 출신이기만 해도 불안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위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은 각지에 있는 능력 있는 군인들을 골고루 등용을 해야 돼요. 나름 탕평책이 된 겁니다. 이게 이때 이제부터 세베루스 이후부터 전제령이 그렇게 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합법화 시키면서 이제 공인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아주 공고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설명합시다. 이제 크리스트교의 인구가 3세기 위기 때 한 5,000명에서 한 수백만 명으로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제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랍시고. 근데 크리스트교 인구가 엄청 늘어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군대 인력이 그럼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 다 징병 거부하잖아요. 근데 제국의 인구의 반 이상이 크리스트교도가 되면은 그럼 반 이상으로부터 군 인력을 충당을 못해요. 그러면 친위대를 중심으로 전제령을 운영하는 게 그냥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콘스탄티누스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신인 것만 포기하면은 다 안정화되는데 얘네들 다 나 지지해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크리스트교 이제 합법화해주고 이제 본인이 크리스트교도의 수호자 다시 말해 보호자인 파트노스가 되면서 얘네들을 다 군대로 이제 입대를 시키고 친위대도 또 세지고 그걸로 이제 평화를 또 구가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초기 원수정 프라이토리아니 문제가 이탈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마이케나스가 추천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친위대가 계속 반란 일으키는 게 문제잖아요. 또한 군대를 장악해야지 제국이 안정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베루스가 나름 현명하게 잘 기억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게 전제고 이러한 전제령 패권에 한계가 있다. 서롬 제국의 붕괴는 전제령 패권이 확립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의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와 동시에 제국의 역할을 해야 하는 로마인들의 체급은 어때요? 계속 약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야만인들의 체급은 계속 강해져요. 뭔 소리냐? 이탈리아인들의 산업은 계속 낙후된다. 근데 야만인들의 속주의 경제력은 계속 세진다. 이것도 좀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까?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또 말해보자면은, 아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로마가 처음에 원수정 제국, 아우구스투스 제국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굿. 왜냐? 이탈리아산 도자기, 주로는 와인이에요. 와인이 계속 등장해요. 키워드로. 수출 이런 거 할 때, 산업할 때도. 와인이 진짜 중요한데, 처음에는 제국이 됐으니까 제국에서 만든 특히 라티푼디움이잖아요. 이때 노예 노동이에요. 노예 노동으로 찍어낸 와인이 얼마나 값이 싸겠어요. 저렴하죠. 그리고 와인 품질도 좋아. 품질도 너무 좋아. 그럼 뭐냐면은 품질 좋은 와인을 저렴하게 전 세계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로마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실증적인 건데 당시 로마인들의 관세 수입 있잖아요. 관세 수입이 있어요. 또 톨텍스 인컴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와인 관세입니다. 와인 관세가 가장 당시 관세 수익이 엄청났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산업기술이 거기서 낙후화되는데 이제 원수정 제국이 된 다음에 이제 갈리아 애들 계속 경제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갈리아인들을 로마 제국의 공무원 조직 관료로 대거 등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징세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징세관을 당연히 아우구스투스가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안 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징세관이 되는 사람들도 갈리아인들이에요. 그럼 갈리아인들이 스스로 로마 관료로 돼가지고 돈도 벌고 이 지역에는 징세로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자금으로 그 질 좋은 이제 프랑스산 와인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찍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로마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놈들도
이제 갈리아 놈들도 그 질 좋은 프랑스산 와인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아 맞아요, 루키우스님, 푸블리카니가 공화국 때는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제 징세권을 샀는데, 이런 그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 황제 직할령에 있는 거는 그냥 황제들이 직접 이렇게 뽑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아주 강하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북아프리카 와인, 그다음에 알레포 와인이랑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됐는데,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 쪽이랑 비잔티움 도시랑도 이거를 경쟁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지중해 무역 패권의 이득이 거의 그냥 로마 본국 거였는데, 이제 파이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로마인들의 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포도주 경쟁은 아주, 그러니까 상품 경쟁이, 그러니까 무역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근데 이미 라티푼디움으로 이미 공화국 때부터 진행이 된 건데, 라티푼디움으로 밀농장 다 갈아엎으면서 올리브랑 포도 농장화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방에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식량을 수입해 와야 돼요. 흑해, 이집트, 북아프리카, 히스파니아 이런 데서, 그 시칠리아에서 식량을 이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가는 기본적으로 높아요. 고가가 엄청 높아지기 쉬워져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뭐냐, 원래 와인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땅의 면적이 있다고 하면은 1km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이 1km 경작을 할 때 그 밀로 벌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고 포도주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10억 원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이 10억 원을 벌어서 1억 원짜리 밀을 그냥 수입해서 사는 게 9억 원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아주 유행을 해서 로마인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쪽에 밀농장 지어봤자 다 노예 농장이니까 별로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지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무역 이익이 옛날에는 10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한 5억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밀도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다 갈았고 밀농장을 다시 짓기도 어려워져요. 밀농사를 항상 잘 짓던 외부 야만족에 또는 이집트에 이런 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취약해져요. 무역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데 그 식량 안보도 엄청나게 그렇게 된다. 아, 여기서 그래도 또 이것도 말해보죠. 그 하이케라임 책을 또 여기 그냥 바로 인용해서 보면은, 그래요. 요거 저번 주에 안 한 거. 요거는 한번 봅시다. 어디 보자. 요거는 이제 통화 문제인데, 일단은 로마 제국의 구조적인 경제적인 이제 취약점인데, 경제적 재정적 취약점. 처음 두세기 동안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공했다. 근데 네로 때에 접어들면서 기저에 깔린 중대한 취약점들이 드러났다. 여기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통화가 계속 유출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동방과의 무역에 400만 세스테르티우스가 지출되는데, 인도와 무역에 600만 세스테르티우스가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무역으로 계속 적자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쭉 되는데, 어디 보자. 그래, 세금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제가 예전에 그 조세제도 말하면서 계속 말한 거예요. 패권할 때도 말한 건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공무원 조직이 팽창이 되면은, 제가 뇌피셜로 규정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조세의 악순환. 조세의 악순환이 뭐였냐. 그 공무원 조직이 이만큼 이만큼 세금을 거두려면은 이만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근데 이만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려면은 돈 줘야 되니까 이만한 세금을 또 걷어야 돼. 근데 이만한 세금 거두려면은 공무원이 더 필요하니까 이만큼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아, 노나무님, 파르티아가 막대한 이득을 봅니다. 이때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고, 요거 말고 무역 관련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무역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자, 요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속주 농민들과 장인들은 일단 이탈리아의 경쟁자들을 필적할 만한 상품들을 생산하게 됐대요. 비유하자면 뭡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만큼 좋은 IT 상품 또는 뭐 제조업 상품,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뭐 반도체도 만들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역 시장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이탈리아의 수출업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사실상 해안 근처나 항로상에서 좀 더 효율적인 수로 운송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속주 농민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잘 되는 로마 시장들이나 그 밖에 이탈리아 해안 도시들로 상품을 운반함으로써 이탈리아 내륙에서 육로로 상품을 운송하던 농부들보다 크게 유리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뭐 복잡한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속주에 있는 야만인들이나 아니면 속주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가 되니까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상품을 모방한 거예요. 식기를 팔건 포도주를 팔건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인들이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속주의 제조업과 상업의 잠재력이 서기 2세기경에 도달한 수준을 넘어 발휘되지 못했다. 쭉 이렇게 된 거고, 그걸 본 게, 그러니까 일부 계층의 농민들만 곡물 수출로 이걸 돈을 본 거고,
그리고 보관 기술이 부족해서 곡물, 올리브유, 포도주 같은 것만 이제 선적이 가능했는데 쭉 이렇게 됐다. 그 결과 제조업은 대체로 소규모 지역에 속한되는 경향을 띄었고 교역도 제한되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또 중요하죠. 이렇게 거리상의 이유로 시장을 뺏기는 게 좀 제한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 논문 진짜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캡처한 거 보여드린 게 그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외국과의 사치품 수요도 늘고 해외 교역도 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났다고 했죠. 한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가 계속 유출이 돼요. 요거 제가 아까 가져왔던 거 그대로 딱 한번 읽어보면은 이거는 자료가 진짜 많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가 글래스웨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와인이에요, 와인. 자, The role of Italians less important in exploiting surplus. 왜 그러냐? The strengthening of the provincial elites.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있겠죠.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경쟁력이 계속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Italian exports of wine and ceramic tableware so prominent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놈들의 와인이랑 이런 다른 뭐 수출품, 제조업 상품들이 그러니까 첫 두세기 동안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dwindling to almost nothing during the rule of the Julius Claudian. 이게 뭐냐면은 기원전 1, 2세기 동안은 아주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 때죠. 공화국 때 아주 경쟁력이 있었는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동안에 이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똑같은 이유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제 갈리아 애들도 이거 와인 같은 거 만들거든. 이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그러니까 pak스 로마나가 시작된 그 시기에 이제 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속주죠. 속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저거 팔아보자. 우리 저거 팔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네들도 따라해가지고 점점 their economies became more self-supporting. 원래는 이런 상품 같은 거 수입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갈리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애들이 이탈리아에 이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셀프 서포팅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루키우스님 딱 그거예요. 장거리 무역에 의미 있는 건 가능한 썩지 않은 현물인데 곡물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그나마 포도와 올리브 같은 상품 작물이 이익을 보는 거죠. 사실 이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주요 수출품이 보통 이제 도자기류나 아니면은 포도주 같은 게 엄청 이때 당시에 국제 무역에서 거의 반도체 지위를 차지하는 게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우리도 하자 하면서 Making Italian products unnecessary.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품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놈들의 상품이 필요가 없어졌다. 얘네들도 스스로 만들고 큰 상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와인이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와인은 거의 생필품이거든요. 텍스 인컴도 그러니까 관세 수입도 와인 관세 수입이 제일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와인 무역이 이때는 이게 1대1로 그렇게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국제 무역에서 거의 반도체 지위를 차지하는 게 와인입니다. 와인이 거의 당시 반도체 무역의 거의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이탈리아 와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우리도 하자 하면서 Making Italian products unnecessary.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품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놈들의 상품이 필요가 없어졌다. 얘네들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황제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위험하겠는데? 이제 포도 농장 더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다못해 이제 곡물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게 떠오르죠. 실제로 그걸 했어요. 이거 칼럼들도 많거든요. 자료도 많고. 요거 여기가 아니라 하이키라는 그걸로 그냥 바로 창을 띄워야겠다. 자, 뭔 소리냐? 무려 도미티아누스가 와인 금지령을 내립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국부가 유출이 되고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식량 작업도 안 되니까. 요거 제가 좀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이게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도미티아누스의 와인 금지령.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놈들이 눈치챘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와인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이 다 와인 장사하고 이제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 얘네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스스로 곡물 생산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가 묘안처럼 하나 낸 게 제국 전체에 와인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금지는 아니고 금지법 완전 금지는 아니고 더 만들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잘 안 먹혔겠죠. 그리고 이게 또 묘한 게 왜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제국 전체 와인 금지령을 내렸나 해석이 다양해요. 첫 번째 약간 그거예요. 그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관련이든 전기차 관련이든 관세 때리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것처럼 제국 전체 똑같이 관세를 때려가지고 좀 이탈리아에는 그 포도주 무역을 좀 보호하려고 했나? 그 보호 무역을 하려고 했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일단 제국 전체에 이걸 한 거니까, 또는 이탈리아가 당시 그 포도주 산업의 경쟁력이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농업에 이렇게 힘써라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도미티아노스 때까지 가면은 국부가 계속 유출이 되고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뭔가 와인 산업 관련해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게 계속 나온다. 이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마 놈들의 체급은 어떻게 됐다? 계속 약해졌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냐? 예를 들어 갈리아라고 합시다. 갈리아가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부족을 압도할 만한 정도는 안 돼요. 하지만 최소한 뭐예요? 갈리아 한 지역이 이탈리아의 경제력이랑 비견될 수 있는 정도로는 세져요. 그럼 갈리아만 그러냐? 다키아도 똑같고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히스파니아도 그렇겠죠. 각 지역들이 이탈리아랑 1대1로 비비면 왠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야만족 출신의 군대가 계속 반란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속주 출신의 얘네가 갈리아든 히스파니아든 다키아든 어쨌든 1대1로 이탈리아에 비비면은 뭐 다 되는 거예요. 비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만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치 역할이 엄청 중요해졌던 건데, 그러니까 황제들의 소환이 강해서 이러한 야만족 이거 지적 받았으니까 그냥 속주라고 할게요. 속주 사이의 패권 다툼을 중지하고 견제시킬 수 있었으면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패권이 유지되었겠지만 결국은 실패해요. 이게 엄청나게 세집니다. 다시 말해 서로마 제국의 패권은 서로마 지역의 다양한 야만족들도 지적받았으니까 속주 지역들의 경쟁과 갈등을 유지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고히 유지됐지만 나중에 이게 무력해져요. 옛날에는 로마가 압도적으로 세니까 그냥 엔간한 사람이 나와도 다 조정이 가능했는데 얘네가 너무 세지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크니까 웬만한 수완이 아니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제국은 제국 내 다양한 부족, 국가들의 힘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치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엄청 많이 들게 되는 거고. 루슬라님, 사실상 새로운 제국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엄청 센 나라가 되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시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